독서의 방법, 미래엔 독서의 방법 3단원에서 일단 사실적 읽기라는 부분으로 해설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보면 단원 열기가 있어요. 이 부분 여러분들 무시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학습 목표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학습 목표를 통해서요. 이게 학습 목표는 이제 여러분들이 도달해야 되는 목표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가르쳐서 여러분들이 이 학습 목표에 도달해야 된다. 그러면 이 목표에 도달했는가, 도달하지 않았는가를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바로 평가가 들어가는 거고, 그게 바로 시험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한번 봅시다. 뭘 먼저 물어볼 거냐? 글의 구성 단위 간의 관계를 이해해라. 이거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구성 단위 간의 관계가 뭔지, 그리고 글의 중심 내용, 그다음에 주제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런 것들 물어볼 겁니다. 두 번째, 글쓴이의 의도와 목적, 그다음에 숨겨진 주제, 그다음에 생략된 내용, 이거를 추론하며 읽을 수 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물어보겠다는 거야. 글쓴이의 의도가 뭐냐? 목적이 뭐냐? 숨겨진 주제가 뭐냐? 생략된 내용이 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볼 거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표현 방법, 글쓴이의 숨겨진 의도, 사회 문화적 이념, 이거를 비판하며 읽을 수 있다. 자, 그러니까 글에 드러난 관점, 내용, 표현 방법, 숨겨진 의도, 사회 문화적 이념, 이거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렇죠? 그것이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 비판하며 읽어라라는 거. 그다음이 그래서 공감하거나 감동적인 부분을 찾아 감상하며 읽을 수 있다. 이거는 물어볼 수는 없죠. 그냥 문학 작품 같은 거 그렇죠? 내는 거고. 그다음이 그래서 자신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그다음에 글쓴이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창의적으로 읽을 수 있다. 이것도 이제 창의적인 거라서 그냥 내용 파악만 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게 무엇인지 지금 잘, 그쵸?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 학습 목표에 도달했는지 물어본다 그랬잖아요. 요 학습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해야 되겠죠? 그 활동이 바로 학습 활동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지문 읽고 나서 맨 뒤에 보면 학습 활동도 있잖아요. 그거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서 시험 문제가 쏟아져 나와요. 그 학습 활동을 해서 이 목표를 도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 활동을 잘 봐야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수업 요 내용을 보면 요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그쵸? 그래서 읽어보시고 여기 이제 전체 추론, 그러니까 사실적 읽기, 추론적 읽기, 그래서 전체 어떤 내용이 있느냐라는 건데 사실적 읽기에서는 글의 구조, 전개 방식 이거 물어본다는 얘기요. 그리고 중심 내용 요 세 가지 이게 여러분들에게 출제될 시험 문제 포인트다라는 거. 그리고 학습 활동에 글의 구조 설명되어 있을 거고요. 사용된 전개 방식 설명되어 있을 거고 중심 내용이 파악해봐라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먼저 사실적 읽기를 들어가 볼 거예요. 자, 그러면 맨 처음에 사실적 읽기가 뭐냐라는 이 개념을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사실적 읽기는 글에 드러난 이제 정보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거를 종합하고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읽기 활동이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실을 파악하는 건데 그 사실이 뭐예요? 정보라는 거. 이 사실이 바로 정보다. 그렇죠? 그 정보를 뭐예요? 종합하고 파악해라. 정확하게 파악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자, 이 활동은 글의 표면적으로 드러난 정보를 파악하는 것으로 해서 표면적으로 드러난 정보를 파악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네. 그치? 그래서 읽기의 방법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단계다. 그죠? 가장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글의 화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찾아내고요. 핵심적인 내용, 그리고 부차적인 내용, 이거를 구별해라. 그래서 핵심적인 게 무엇인지를 잘 찾아내라는 거. 그 다음에 글의 논리 전개 방식을 파악해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거고요. 사실적 읽기 이제 방법 어떻게 읽을 거냐라는 거. 그래서 중심 내용, 그 다음에 주제 이런 것들을 파악해라. 중심 내용, 주제 이거를 파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심 내용은 뭐냐? 바로 그래서 전달하려는 핵심 내용이다라는 거죠.
자, 글은 단어, 문장, 문단 등의 단위들이 모여서 구조화되어 있는데 이러한 구조를 자세히 살펴서 중요도가 높은 부분을 가려낼 수 있어야 비로소 중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구조를 자세히 살피고요. 그리고 중요도가 높은 부분을 가려내라. 자, 이게 바로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중심 내용 파악할 때 뭘 이용해요? 구조를 이용해라. 그렇죠? 그리고 구조를 보고 무엇이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글 가운데는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자, 후자의 경우 이제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거죠. 자, 그 글의 화제가 무엇인지를 살피고요. 그다음에 그 화제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중요도를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화제가 무엇이냐? 화제는 다른 말로 뭐예요? 주제입니다. 주제. 그죠? 자, 그다음에 그 주제와 관련이 있는 걸 중심으로 중요도를 판단해라라는 거예요. 그죠? 자, 다음으로 글을 구성하는 각 문단의 중요도와 그래서 뭐예요? 문단마다 각 문단마다의 중요도 그리고 그 문단 간의 관계를 파악해라. 자, 그러면 이를 바탕으로 전체 중심 내용과 주제를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 표 중요하지요? 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핵심어 화제를 파악해라. 그다음에 이 화제와 관련성이 높은 내용 파악해라. 그다음에 중심 내용, 세부 내용을 구분해라. 그다음에 문단 간 관계 파악하고 글 전체 중심 내용, 주제 파악해라. 이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단어 수준에서 그렇죠? 단어에서 화제, 화제에서 중심 세부, 문단, 글 전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작은 단위에서 큰 단위로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글의 이제 구조를 파악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글이란 건 여러 단위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통일적이고요. 체계적인 질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자, 이를 글의 구조라 한다라는 거. 글마다 각기 개성적인 구조를 갖추기 마련이지만 글의 종류에 따라 글의 종류에 따라서요. 유형적인 특징, 즉 글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된 구조가 있어요. 자, 설명적인 글. 자, 설명적인 글의 종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글의 종류 뭐예요? 설명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설명적인 글. 이렇게 연결되죠? 자, 얘네들은 원인과 결과, 인과, 비교와 대조, 그다음에 문제 제기, 해결 이런 다양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서사적인 글. 자, 글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서사라는 거. 그렇죠? 서사. 자, 얘네들은 사건의 흐름을 따르는 구조다라는 거. 자, 이런 기본 구조가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 일단은 원인과 결과는 쉽죠. 인과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인과. 그래서 인과 합쳐서 그렇죠? 자, 비교와 대조. 비교는 공통점을 설명하는 거야. 대조는 차이점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는 뭘 설명한다고요? 공통점. 대조는 차이점. 설명하는 것이다라는 거. 자, 그다음이 서사라는 거. 자, 서사라는 것은 한번 볼게요. 자, 서사 한자어를 보면요. 요렇게 이 두 가지가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앞에 걸 쓰기도 하고 뒤에 걸 쓰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차례서 그다음에 사건사입니다. 그러면 의미가 뭐냐면 사건을 차례대로 나열한 거예요. 사건을 차례대로 나열했다. 그러면 사건을 차례대로 나열하게 되면 뭐가 나타나냐? 이야기가 생깁니다. 이야기. 그래서 서사는요. 뭘로 바꾸면 돼요? 이야기다. 서사는 뭐다? 이야기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소설이죠. 소설. 그렇죠? 이 소설이 바로 서사 장르에 들어가게 된다. 자, 그다음에 글의 이제 전개 방식 파악하기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제 전개 방식을 파악해라. 자, 글에는 나름대로 일관된 논리의 흐름이 존재하는데 그래서 일관된 논리의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를 전개 방식이라고 한다. 전개 방식 대체로 글쓴이의 생각의 흐름에서 유래하지만 때로는 글쓴이가 세운 표현 전략과 관련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자, 일단은 이 전개 방식은 뭐예요? 글쓴이의 생각의 흐름 또는 글쓴이가 세운 표현 전략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글에 따라서는 분류, 예시, 정의, 비교, 유추, 서사와 같은 다양한 서술 방식을 활용하기도 한다. 자, 전개 방식을 이해하면 글의 내용을 사실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효과가 되는 거죠. 전개 방식 알아야 되는 거. 자, 그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이거 분류부터 여기 서사, 여기 나와 있는 거 있죠? 얘네들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 자, 그거는 이따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예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행랑채가 퇴락하여 지탱할 수 없게끔 된 것이 세 칸이었다. 나는 마지못하여 이를 모두 수리하였다. 그 중에 두 칸은 앞서 장마에 비가 샌 지 오래되었으나 나는 그것을 알면서도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다가 손을 대지 못했고 나머지 한 칸은 비를 맞고 샜던 것이라 서둘러 기와를 갈았다. 그런데 이번에 수리하려고 보니 비가 샌 지 오래된 것은 그 석가래, 추녀, 기둥, 들보가 모두 썩어서 못 쓰게 되었던 까닭으로 수리비가 엄청나게 들었고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았던 한 칸의 제목들은 완전하여 다시 쓸 수 있었던 까닭으로 그 비용이 많지 않았다. 나는 이에 느낀 것이 있었다. 이렇게 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라고 이야기한 건 뭐예요? 앞에 나와 있던 여기서부터,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내용이에요. 그거를 다른 말로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요? 행랑채죠. 이건 이제 행랑채를 수리한 거죠. 수리한 경험이다라고 줄일 수가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다. 마찬가지. 자, 이게 바로 유추를 사용한 거예요. 유추. 유추. 자, 그럼 유추가 뭐냐? 간단하게 설명하면 유자가 유사할 유자예요. 추자가 추리하다 할 때 추자입니다. 그러니까 유사성에 근거하여 추리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따가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행랑채 수리한 경험과 사람의 몸, 그죠? 이거를 지금 유사성에 의해서 지금 추리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잘못을 알고서도 바로 고치지 않으면 곧 그 자신이 나쁘게 되는 것이 마치 나무가 썩어서 못 쓰게 되는 것 같으며, 그래서 마치 뭐뭐 같다. 역시 유추입니다. 유추. 잘못을 알고 고치기를 꺼리지 않으면 해를 받지 않고 다시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으니 저 집의 제목처럼 말끔하게 다시 쓸 수 있다라는 거. 자, 여기서도 처럼이라는 유추를 사용하고 있다. 선생님, 뭔가 이상합니다. 뭐뭐 같다, 뭐뭐처럼은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비유법 중에 직유법인데, 왜 유추라고 하세요? 맞아요. 문학이라는 학문 분야에서, 문학이라는 학문 분야에서는 얘네들은 직유예요. 비유법 중에 직유법. 그런데 얘네들은 좀 독서죠. 독서라는 학문 분야에서는요, 유추입니다. 즉, 전공이 달라요. 이해됐죠?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문학을 전공한 분들은 직유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독서를 전공한 분들은 이거는 유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학문 분야가 달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좀 됐죠, 그죠? 자, 말끔하게 다시 쓸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나라의 정치도 이어다. 나라의 정치까지 확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행랑채, 사람의 몸, 그다음에 나라의 정치까지 연결을 시키죠. 유추를 사용해서, 그죠? 그래서 이와 같다 역시 유추입니다. 그죠? 백성을 좀먹는 무리를 내버려 두었다가는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 나라가 위태롭게 된다. 그런 뒤에 급히 바로 잡으려 하면 이미 썩어버린 제목처럼 때는 늦은 것이다. 어찌 삼가지 않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한번 해보면 오른쪽이 뭐예요? 나의 경험, 즉 행랑채를 수리한 경험에서 얻은 깨달음, 그죠? 깨달음을 제시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뭐예요? 그 경험에서는 깨달음을 확장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의 몸, 두 번째 나라의 정치. 그래서 유추라는 방법을 사용하면서 의미를 확장시키고 있다라는 거. 자, 이 글은 집을 수리하면서 얻은 깨달음을 다른 대상에 확장 적용하여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있다. 집을 수리한 일에서 얻은 사유를
사람명과 나라의 정치에 적용하는 유추의 서술 방식을 활용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논리를 전개한 그림을 이해하면 자, 내용과 주제를 쉽게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 즉, 글쓴이가 말하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집이 아니라 나라에 관한 것이다라는 거죠. 이를 바탕으로 이 글은 바로 나라를 바로잡는 법에 대해서 즉 주제를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논한 것이다라는 거. 그래서 얘는 이규보라는 이분은 이제 고려 시대 때 인물이에요. 고려 시대 때 그리고 이제 이욕설에서 이제 설인데 이거는 고전수필. 네, 해당합니다. 한문수필이에요. 한문수필. 한문으로 쓰여진 이거는 이제 한글로 번역을 한 거고요. 그래서 성격을 보니까 교훈을 전달하고 있죠. 예를 들어줬고요. 그다음에 자기의 경험을 제시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주제 잘못을 미리 알고 그것에 대해 새롭게 대처해 나가는 자세의 중요성. 그러니까 잘못을 알면 바로 고쳐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특징 평범한 일상의 문제를 삶의 자세의 방법으로까지 그 생각을 확대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구체적인 경험에서 깨달은 바를요 인간사의 일반에 유추하여 이치를 밝혔다라는 거.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사용했다. 이것도 비유라고 하죠. 그렇죠? 유추라고 했다가 비유라고 했다가 그죠? 자, 그래서 내용을 한번 봤죠. 그죠?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커피 이야기를 읽으며 중심 내용, 글의 구조, 글의 전개 방식 등을 파악하는 방법을 배운다 했습니다. 그래서 중심 내용 파악하고 글의 구조가 무엇인지, 전개 방식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이거에 포인트를 잡고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정보를 사실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을 기를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갈 건데 이제 본문 내용으로 갈 거거든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뭘 정리를 해야 돼요? 내용 전개 방식을 정리를 해야 한다라는 거. 자, 내용 전개 방식 한번 볼까요? 자, 열어서요.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전개 방식. 자, 내용 전개 방식은 다른 말로 하면 설명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용을 전개시키는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건데 첫 번째 무엇이냐면 동태적 범주라고 있어요. 동태적 범주는 뭐냐면 동이 움직일 동자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성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시간성을 중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첫 번째 뭐가 있냐? 세 가지가 있어요. 서사, 두 번째 과정, 세 번째 인과.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서사는 아까 이야기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나열했을 때 우리가 서사다라고 이야기한 거고 자, 과정도 뭐냐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나열해요. 선생님 같은데요.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뒤가 뭐가 차이점이냐? 이거는 어떻게에 포인트를 둬요. 어떻게니까 뭐예요? 방법이죠. 방법.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 뭐 샌드위치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하면 샌드위치 만드는 방법이다라는 거. 자, 그래서 샌드위치 만들 때는 뭐 식빵을 토스트에 구워야 되겠죠. 그렇죠? 토스트기에다가 식빵을 굽는다. 이거 사건이에요. 그것이 순서대로 가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똑같이. 근데 과정은 방법이 어떻게 포인트를 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과로 한번 가면 인과는 원인과 결과라고 했죠. 이 결과에 따라 설명하는 거야. 원인과 결과에 따라 설명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왜냐하면 뭐 이런 말이 나와요. 이제 두 번째 정태적 범주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태적 범주는 시간성을 무시해요. 시간성과 관련이 없어요. 이제 첫 번째 뭐가 있냐? 정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의. 자, 정의의 한자를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아이고, 또 잘못했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정하다 정자의 뜻, 의자예요. 뜻. 자, 그래서 뜻을 정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대상의 그 개념을 정함, 개념을 설명하는 거야. 요게 바로 정의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정의의 특징이라는 것이 이제 뭐가 있냐면, 넘기기 전에 정의의 특징이 뭐냐면, 무엇은 무엇이다 의 형태로 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앞에 있는 이 무엇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무엇을 우리가 피정의항이라고 하고, 뒤에 있는 무엇이다를 우리가 정의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뒤에가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 책은 선조들의 지혜를 모아놓은 문화유산이다. 뭐 이렇게 했을 때 이 책이라는 것이 이제 피정의항이죠. 그리고 뒤에 있는 선조들의 지혜를 모아놓은, 이게 바로 정의항에 해당한다. 그래서 무엇은 무엇이다.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조심해야 되는 게 지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정은 지금 보면은 가르키다 지자의 정할 정자. 이게 뭐냐면 이제 가리키다 지에 정하다 정자를 써요. 지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역시 무엇은 무엇이란데 나의 형태요. 그러니까 정의하고 형태가 똑같죠? 근데 차이점이 무엇이냐?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질문에 대한 답일 때 우리가 지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것은 책입니다. 라고 한다면 얘는 무엇은 무엇이다 의 형태죠. 그렇죠? 무엇은 무엇이다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그래서 얘는 지정입니다. 다르죠? 그렇죠? 자, 이게 정의. 두 번째, 예시라는 것입니다. 예시는 너무 쉬워요.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쉽죠? 3번. 자, 정의 예시가 있고 비교와 대조가 있습니다. 비교와 대조.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죠. 둘 이상의 대상의 공통점을 설명하면 비교, 차이점을 설명하면 대조요. 간단하죠? 네 번째, 묘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묘사의 한자어는 그리다 묘자에 베끼다 사자예요. 요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리다 묘, 베끼다 사. 베끼다라는 것도 그리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대상을 그림을 그리듯이 설명할 때 우리가 묘사다. 자, 다섯 번째 뭐가 있냐면 분류가 있습니다. 분류. 한자어를 보면요. 나눌 분자의 무리류자를 사용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누다, 분, 무리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류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둘 이상의 대상이에요. 이 둘 이상의 대상을 공통된 특성에 따라 공통된 특성 얘를 이제 우리가 기준이라고 하죠. 분류 기준 공통된 특성에 따라 나누어 설명하거나 하나 더 있어. 상위 개념으로 묶어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나누어 설명하는 이걸 따로 뭐라고 하면 구분이라고도 합니다. 구분. 그래서 분류 안에 구분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 어떤 사람이 쌀, 보리, 그 다음에 자갈,
모래를 섞어놨어. 자, 이렇게 섞어놨을 때 이거를 이제 나눌 거예요. 그쵸? 그래서 쌀은 쌀끼리, 보리는 보리끼리, 모래는 모래끼리, 자갈은 자갈끼리. 그쵸? 만약에 이제 쌀끼리 묶었다. 그러니까 쌀끼리, 보리끼리, 자갈끼리, 뭐가 이상하다. 끼리끼리, 그죠? 그 다음에 모래끼리. 근데 이건 또 모래끼라가 있어. 네. 끼란 또 뭡니까? 그죠? 자, 이렇게 모래끼리, 끼리끼리 모아놨다. 하나씩 하나씩 나눴어요. 이거를 구분이라고요. 구분. 자, 근데 요거를 밑에다가 붙일게요. 이렇게 하면은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쌀만 가지고 있는 특성, 보리만 가지고 있는 특성 이런 것들이 공통된 특성이고 구분이 분류 기준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분류가 또 뭐냐면 쌀과 보리를 뭘로 묶을 수 있냐? 바로 곡식으로 묶고 그 다음에 얘를 또 뭘로 묶을 수 있냐? 건축 재료 이렇게 묶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얘네들은 뭐가 되냐면 상위 개념으로 묶은 거예요. 상위 개념. 그래서 곡식과 건축 재료로 나누어서 곡식, 건축 재료로 나누어 설명하게 되면 이게 분류다라는 겁니다. 상위 개념으로 묶었기 때문에. 자, 이거 이해됐죠? 그쵸? 자, 그 다음이 요거랑 또 헷갈리는 게 뭐냐? 6번째, 분석이에요. 자, 분석의 한자어를 보면은 나눌 분자에 쪼개다 석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나누다 분, 쪼개다 석 이렇게. 그래서 그 하나의 대상을 자세히 또는 이제 쪼개어서 설명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 자, 먼저 예를 들게 쌀이라는 거 있어요. 쌀. 자, 쌀을 쪼갤 거예요. 이제 아주 자세하게 쪼갤 겁니다. 첫 번째 뭘로 쪼갤 거냐? 얘가 구성이 뭐로 되어 있냐? 탄수화물이 몇 퍼센트? 그렇죠? 그 다음이 뭐 단백질이 몇 퍼센트? 이런 것도 여러분들 많이 봤을 거예요. 과자 봉지라든지,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지방이 몇 퍼센트지? 등등등, 등등 이렇게 쪼개어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쌀이라는 하나의 대상을 이 쌀은 이제 하나의 대상이죠. 하나의 대상이 되는 거고 이 쌀이라는 하나의 대상을 지금 쪼개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쪼개어 설명한 거죠. 이게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차이점이 뭐냐면 하나의 대상이냐 둘 이상의 대상이냐라는 거예요. 그쵸?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 다음이 7번째 유추. 유추의 한자어를 보면은 유살 유자. 그 다음에 밀다 추자인데요. 그러니까 이건 유사하다. 그 다음에 추리하다. 밀다 추자인데 추리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유사성에 근거하여 추리하는 거예요. 사실은 유비 추리의 준말입니다. 유비 추리의 준말.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설명했죠. 뭐라고 설명했어요? 어떤 걸 쓴다고 마찬가지로 이걸 쓰거나 마치 뭐뭐처럼 뭐뭐 듯이 마치 뭐뭐 인양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조심해야 되는 게 문학 영역에서는 문학 부문에서는 직유법, 비유법 중에 하나죠. 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오케이? 자, 이게 바로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한 거였어요. 그래서 정태적 범주, 동태적 범주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다. 총 10개가 있다. 그쵸?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내용 전개 방식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이따가 지문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